78세 박순자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 전 화장터에서 제가 되어 바람에 날려보낸 딸이 지금 눈앞에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사망 증명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요양원에서 쫓겨나던 바로 그날 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딸. 글로벌 기업 임원이 되어 돌아온 딸.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사망 통보, 그거 전부 조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머니 친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박순자는 또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몸에는 시계가 따로 필요 없었죠. 요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순자는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걸 확인한 뒤 살며시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청소도구함에서 밀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했던 손은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통닭집에서 시작해 분식집, 백반집까지 온갖 식당을 전전하며 살았던 순자에게 일하지 않는 시간은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닦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이른 출근을 한 젊은 요양보호사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못 들은 척하며 밀대질을 계속했지만 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대화를 따라갔죠. 저 박순자 할머니 말이야. 보호자도 없다던데 진짜야? 응, 들었어. 입원비도 밀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원장님이 곧 퇴원 조치할 거래. 불쌍하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순자는 밀대를 3개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7년 전 세상에서 유일한 혈육이었던 딸을 화장장으로 보낸 그날부터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죽 한 그릇과 김치, 계란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식사였지만 순자는 감사히 받아들었죠.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이 자녀 자랑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또 왔다니까. 용돈도 두둑히 주고 갔어. 아이고, 좋겠네. 우리 딸도 주말마다 와서 외출시켜준다니까. 순자는 묵묵히 죽을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죽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죠. 문득 떠오른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970년대 남편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순자의 나이는 겨우 25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딸을 안고 막막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매일 밤 젖먹이 딸을 안고 울었던 기억.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분유값 내기 빠듯했던 시절. 그러다 결국 내린 결정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 잘 살 수 있다는 입양기관 직원의 말에 넘어간 것이죠.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받으며 행복하게 살 겁니다. 한국에서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딸을 보냈습니다. 20년 뒤 영문으로 된 사망증명서 한 장이 도착했을 때 순자는 무너졌죠. 교통사고로 사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엄마를 원망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순자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하게 원장실로 향했죠.
원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입원비가 석 달째 밀렸네요. 이번 달까지만 계시고 다음 달부터는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평생 모은 돈은 딸 찾는데 다 썼고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침실로 돌아온 순자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옷가지 몇 벌, 딸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영문 사망증명서. 그것이 순자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순자는 딸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딸을 입양 보낸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순자는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순자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고 순자를 필요로 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요양원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다 쓰러지면 그것이 순자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라도 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순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요양원 현관에 섰습니다. 7년 동안 지냈던 곳이지만 떠나는 마음에 아쉬움은 없었죠.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불쌍한 시선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문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월 초봄이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죠. 순자는 목도리를 다시 한번 여미고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요양원 정문 앞에 검은색 대형 리무진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고급차가 요양원에 올 일은 거의 없었죠. 아마도 어느 부잣집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러 온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운전석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렸습니다. 기사는 순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기사를 바라보았죠. 기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모시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사는 다시 차로 돌아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성이 내렸죠.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움직임,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차가워 보이는 표정. 하지만 순자는 그 여성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의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순자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알아보았다기보다는 가슴이 먼저 반응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햇살이 여성의 얼굴을 비추자 순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죠. 그것은 분명히 이미 재가 되어 화장터에서 뿌려진 줄 알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단 한마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하지만 다시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호칭. 순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입을 가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이것이 꿈인가 환각인가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보는 마지막 환상인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눈앞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성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요양원 앞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전 정말 돌아왔어요. 어머니. 여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죠. 그 눈물, 어릴 때 넘어져 울던 그 아이의 눈물과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너는 죽었다고. 사망 증명서를 받았다고.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연. 미국식 이름으로는 사라리. 입양간 뒤로 그렇게 불렸다고 했죠. 서연은 순자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받으신 사망 통보. 그거 조작이었어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분노와 혼란, 기쁨과 원망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죠. 7년 동안 딸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그럼 왜 이제야 오는 거니? 7년 동안 어디 있었니? 엄마가 얼마나.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서연은 일어나서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차에 타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춥습니다. 어머니, 일단 차에 타십시오. 순자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진짜였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리무진에 올라탔죠.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죽 시트의 낯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순자는 그것보다 옆에 앉은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딸이 맞는지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서연은 작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서류를 꺼내 순자에게 보여주었죠. 미국 시민권 서류, 여권, 그리고 대기업 임원 신분증.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좋지 않았어요. 양부모는 저를 학대했고 16살에 도망쳤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온갖 일을 다 했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공장 노동자까지.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는데 딸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 그러다가 한 대기업 하청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되었고 비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 해외 지사 임원이 되었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자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죠. 그런데 사망 통보. 그것은 제가 일했던 그 하청 공장에서 비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만든 위장 서류였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면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가 정식 직원이 되면서 그 서류가 무효가 되었지만 이미 어머니께는 전달된 뒤였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거짓 서류 한 장 때문이었다니. 순자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그럼 넌 왜 이제야 날 찾아온 거니? 7년이나 지났잖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어머니가 절 버렸다고 믿고 살았어요.
입양 서류에 어머니가 저를 원하지 않아서 보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면서 살았죠. 순자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오해, 그 원망, 모든 것이 너무나 억울했죠.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뺐습니다. 저, 사실 어머니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기쁨에 들떠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서연의 표정도 다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차에서 내렸을 때처럼 리무진은 조용히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죠. 옆에 앉은 서연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정말 딸이 맞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자와 갓난아기가 함께 찍힌 흑백 사진이었죠.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입양 갈 때 가져간 유일한 물건이었죠. 양부모가 다 버리라고 했지만 이것만은 숨겨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남대문 시장 사진관에서 찍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입양 보내기 한 달 전이었죠. 입양 가정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양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양모는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저를 입양했던 거였죠. 매일 맞았어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지하실에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 말만 믿고 보냈는데 16살 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로 살기 시작했죠. 차이나타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한인타운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한국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언어는 몸이 기억하더군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서연이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져 참았죠. 23살 때였어요. 한인타운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대기업 하청업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제 능력을 인정받았죠.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었고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공장장이 저를 본사에 추천했고 특별 채용으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놀라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해냈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더욱 미안했죠. 그런데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정식 취업이 어려웠죠. 회사에서는 제가 필요했고 그래서 꼼수를 썼습니다. 서류상으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사망 통보가 간 겁니다.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왜 그런 방법을 썼는지, 그 회사가 얼마나 큰 곳이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니? 서연은 신분증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글로벌 대기업의 로고가 선명했죠. 지금은 그 회사의 아시아 지역 마케팅 총괄 임원입니다. 연봉은 어머니가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순자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서먹함도 느껴졌죠. 눈앞의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어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완벽한 영어 발음, 차가운 표정, 모든 것이 낯설었죠. 그래서 이제 와서 날 찾은 이유가 뭐니? 확인할 게 있다고 했는데. 서연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입양 서류, 병원 기록, 출생 증명서.
최근에 회사 법무팀에서 제 신원 조회를 다시 했어요. 임원 승진 때문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보였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읽을 수 없었지만 서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입양 서류에 적힌 출생병원이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병원과 달라요. 어머니는 분명 서울 적십자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서류에는 경기도의 작은 개인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적십자병원에서 나왔는데 왜 다른 병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제 출생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새벽 3시가 아니라 오후 2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 체중도 다르고 혈액형 기록도 없어요.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선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적십자병원에서 새벽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어머니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말에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서연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서류들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어머니의 딸이 맞는지. 순자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코, 그 입술. 분명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죠. 아니, 닮아야만 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 맞아. 내가 낳았고, 내가 젖을 먹였고, 내가 키웠어. 그것만은 확실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죠.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어요. 오늘날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DNA 검사 말입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만약 서연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럼 지난 세월 동안의 죄책감과 그리움은 무엇이란 말인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자는 거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어머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 속에서 살았거든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리무진은 어느새 강남의 대형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검사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죠. 순자는 차에서 내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두려웠죠. 서연이 자신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바로 다가와 안내했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받은 순자와 서연은 의사의 설명을 들었죠. 간단한 구강 상피세포 채취로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특급 서비스를 요청했고 3일 내에 결과를 받기로 했죠. 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 어떨까요? 요양원으로 돌아가실 곳도 없으시잖아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죠. 그래도 서연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리무진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근교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죠. 순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일 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서연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지. 서연의 집은 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의 넓은 정원, 그리고 집안 곳곳에 걸린 현대미술 작품들. 순자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죠. 서연은 순자를 2층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서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딸이라기보다는 호텔 직원 같았죠. 순자는 쓸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이해하려 했죠.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긴 식탁의 양 끝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차려준 음식은 고급스러웠지만 순자의 입맛엔 맞지 않았죠. 서연은 와인을 마시며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이 서류 좀 보실래요? 서연이 태블릿을 밀어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죠. 1970년대 초 경기도의 한 개인 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 병원이 바로 제 출생증명서에 적힌 그 병원이에요. 당시 간호사가 돈을 받고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다가 발각된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미 바뀐 아이들 중 일부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순자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서연이 그 바뀐 아이 중 하나란 말인가. 순자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죠. 그날 출산하던 날의 기억을. 저는 분명 적십자병원에서 나왔어. 새벽 3시쯤이었고 난산이어서 고생했지. 내 아빠가 옆에 있었고. 정말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2달 전에 돌아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맞아. 남편은 서연이 태어나기 전에 산업재해로 죽었죠. 그럼 출산할 때 옆에 있었다는 기억은 뭐란 말인가?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어머니도 본인 딸이 아닌 아이를 키우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죠. 정말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서연이 자신이 낳은 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죠. 그러다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왔을 때 순자는 이상함을 느꼈었죠. 아기의 발가락이 6개였던 것 같은데 간호사가 안겨준 아기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지쳐 있어서 착각이라고 생각했었죠.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는 병원 신생아실에 있었죠. 수많은 아기들이 울고 있었고 순자는 그 중에서 자신의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속삭였죠. 아이를 잘못 데려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욕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췌했죠. 아침 식탁에서 서연은 순자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야.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어머니 친딸이 아니라면 진짜 어머니 딸은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순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친딸이 아니라면 자신의 진짜 딸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니, 살아있기는 한 걸까? 그리고 저를 낳은 친어머니는요? 그분도 평생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겠죠. 어쩌면 저처럼 죽은 줄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순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자는 견딜 수 없었죠. 자신이 평생 딸이라고 믿고 그리워했던 존재가
남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넌 내 딸이야. 그것만은 확실해. 내가 너를 낳았고 키웠어.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도 그것을 느꼈죠. 어머니, 우리 병원에 가서 옛날 기록을 찾아볼까요? 적십자병원이든 그 개인 병원이든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적십자병원을 찾았죠. 하지만 의료 기록 보관 기한이 지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개인 병원을 찾았지만 그 병원은 이미 폐업한 지 오래였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 서연이 고위직 인맥을 동원해 옛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기록을 보세요. 박순자 명의로 1970년 3월 15일 경기도 그 개인 병원에서 출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순자가 기록을 들여다보니 출산 당일 같은 시간대에 2명의 박순자가 출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한 명은 순자 본인, 또 한 명은 동명이인이었습니다. 2명의 박순자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아이의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이 부축했지만 순자는 주저앉고 말았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어머니, 이제 DNA 검사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두려웠죠. 서로가 진짜 모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건물을 나오면서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이틀 뒤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 불안과 의심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만약에 제가 어머니 딸이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은 진짜였어요. 비록 짧았지만. 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서연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죠. 혈연이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밤새 한숨도 못 잤죠. 서연도 평소와 달리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병원에서 오는 전화를 기다렸죠. 오전 10시 정각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순자는 숨을 멈춘 채 서연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통화를 마친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서연은 태블릿을 들어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친자관계 불일치, 생물학적 모녀관계 아님.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죠. 서연이 부축하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죠. 평생 딸이라고 믿고 살았던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가슴 아파했던 그 존재가 친딸이 아니었다니. 그럼 내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거야? 살아있기는 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으니까. 서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란 말인가? 어머니 아니, 박순자 어르신. 서연이 호칭을 바꾸자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서연에게도 충격일 테니까. 우리 그 병원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1970년대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열람할 수 있었죠. 서연이 능숙하게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곧 당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경기도 모 개인병원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 간호사 김모 씨가 돈을 받고 신생아를 바꿔준 혐의로 구속. 피해 가족 최소 5가족 이상 추정. 기사를 읽어가던 서연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이죠. 구속된 간호사의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얼굴 분명히 기억났죠. 이 사람이야. 순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출산 직후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들, 간호사와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였죠. 순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약속한 돈 여기 있습니다. 아이는 잘 바꿨죠? 네, 걱정 마세요. 산모는 모를 겁니다. 너무 지쳐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 여자한테는 건강한 아이를 주고 우리 집 아이는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처리했고요. 순자는 그때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악몽이거나 마취제 때문에 생긴 환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간호사가 내 아이를 바꿨어. 돈을 받고 누군가의 부탁으로.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순자를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서연은 기사를 더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피해자 명단이 일부 나와 있어요. 박순자, 2명이 있네요. 한 명은 어르신이고 또 한 명은 잠깐 이 사람.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박순자의 주소가 낯익었던 것이죠. 서연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주소, 지금 대한그룹 회장 집안 옛 주소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박순자라는 이름의 며느리가 있었다고 나와 있네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한그룹이면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아니던가. 그런 집안과 자신의 아이가 바뀌었다는 말인가. 그럼 내 진짜 딸은 재벌가에서 자랐단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그런데 이상해요. 대한그룹 회장 집안에 그 시기에 태어난 딸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아들만 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딸이. 서연이 계속해서 자료를 찾던 중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더 발견했죠. 1971년 대한그룹 회장 집안 영아 사망. 생후 1년. 급성 폐렴으로 사망.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컸죠. 재벌가로 갔지만 일찍 죽은 것입니다. 순자는 오열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 잘못된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서연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럼 누구란 말인가? 재벌가의 딸이었는데 가난한 집으로 바뀌어 자란 것인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더 찾기 시작했죠. 잠깐, 여기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동명이인 박순자 씨가 출산 직후 산후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이는 행방불명. 순자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재벌가 며느리였던 또 다른 박순자. 그녀가 낳은 아이가 바로 서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의 진짜 딸은 재벌가로 갔다가 1년 만에 죽은 것이죠. 그 간호사가 두 아이를 바꾼 거예요. 돈을 받고 아마 재벌가에서는 며느리가 낳은 딸아이를 원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른 아이와 바꾼 거죠. 순자는 평생 품고 살았던 죄책감의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의 아이를 키운 것, 그리고 자신의 진짜 딸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그 모든 진실이 너무나 잔인했죠. 서연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의 친모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연은 있었네요. 50년이 지나 다시 만났으니 순자는 서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죠.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구나. 서연도 복잡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순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전 내가 너를 입양 보냈을 때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었거든. 하지만 그때 내가 진짜 선택한 건 너를 포기한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거였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계속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었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내가 사랑한 건 피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였으니까. 내가 평생 그리워한 것도 죄책감에 시달린 것도 전부 너 때문이었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내가 키운 건 너야. 생후 6개월까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너를 내 딸로 키웠어. 내가 아플 때 밤새 안고 있었고, 내가 처음 웃을 때 함께 웃었고, 내가 배고파 올 때 내 밥을 굶어가며 분유를 샀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다시 선택하고 싶어.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너를 내 딸로 선택하고 싶어. 이건 운명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서연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죠. 저도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친어머니가 날 원하지 않아서 버렸다고, 입양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알았어요. 어머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거였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니, 우리 진짜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친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찾아봐야겠지.
내 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잖니.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52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친어머니를 이제 와서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 딸이 일찍 죽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무덤이라도 찾아가고 싶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해주고 싶거든. 서연은 순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자신의 뿌리를 찾되 지금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기로. 다음 날 서연은 회사 인맥을 총동원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재벌가 며느리였던 또 다른 박순자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어머니, 제 친어머니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계시대요. 50년째 같은 곳에. 순자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가보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려야지. 그분도 평생 너를 그리워했을 거야. 두 사람은 경기도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죠.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타나서 더 충격받으시면 어떡하죠? 50년이나 지났는데. 괜찮을 거야.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아. 죽었다고 생각한 자식이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78살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서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박순자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 아가.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전 서연이에요. 살아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너를 빼앗아 갔어.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순자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벌가에서는 며느리가 낳은 딸을 원하지 않았고 강제로 빼앗아 바꿔치기 한 것이었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 가둔 것입니다. 서연은 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돌아보며 손짓했죠. 순자가 다가오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비록 6개월이었지만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두 명의 박순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날 출산, 그리고 바뀐 아이들. 운명의 장난 같았지만 이제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친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자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눈물이 섞여 흘렀죠.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과 선택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병실을 나오면서 서연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두 분 다 제 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요. 낳아주신 분과 키워주신 분, 두 분 다 제게는 소중하니까요. 순자는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이제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선택으로.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서연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죠. 새벽 4시쯤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순자가 급히 서연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 간호사가 구속된 후 재판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누군가 대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당시로서는 거액을. 순자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서연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변호인 선임 비용 후원자, 익명 처리. 하지만 여기 계좌 추적 기록이 일부 남아 있어요. 서연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였죠. 서연의 직위로는 볼 수 없는 자료였지만 새벽에 특별한 부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계좌, 대한그룹 창업주 일가의 차명 계좌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 또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호적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들이었죠. 대한그룹 현 회장 최병도, 이 사람이 당시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친딸, 그러니까 바뀌어서 그 집으로 간 아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서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채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숨겨진 거예요. 최병도가 자기 여동생으로 키운 겁니다. 지금 대한그룹 부회장인 최수미,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친딸이에요. 순자는 충격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재벌가의 딸로 평생을 살았다니. 서연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병도가 바로 제 사망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했던 하청업체, 그게 대한그룹 계열사였거든요. 최병도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께 사망 통보를 보낸 겁니다.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한 사람의 조작 때문이었다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이 문서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대한그룹 내부 감사 보고서였죠. 최병도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어머니가 낳은 딸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재산 상속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정신병원에 갇힌 어머니의 딸이라는 게 그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꿔치기를 지시했고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나타나자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서연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예요. 최병도가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서연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개 언론사가 몰려왔죠. 서연과 순자가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52년 전 대한그룹 창업주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강제로 바꿔치기 당한 이서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를 딸로 키워주신 박순자 어머니십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죠. 출생 기록, 바꿔치기 사건 자료, 간호사 재판 기록, 그리고 최병도와의 연관성까지. 최병도 회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낳은 저를 없애기 위해 신생아 바꿔치기를 지시했고 제가 성인이 되어 미국에서 일할 때도 사망 서류를 조작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어머니는 7년 동안 딸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순자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죠. 저는 평생 제가 낳은 딸인 줄 알고 서연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서연이는 제 친딸이 아니었고
제 친딸은 최병도 회장의 여동생인 최수미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최병도 회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죠. 6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병도 씨,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병도는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증거가 있소? 50년 전 일을 누가 증명할 수 있단 말이오?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회견장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었죠. 서연의 친어머니, 또 다른 박순자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당신이 내 아이를 빼앗아간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도요. 최병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엄마가 낳은 불쌍한 년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건강한 다른 아이와 바꾸라고 지시했죠. 당신이 직접 그 간호사에게 돈을 주는 것도 봤어요.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50년간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날짜, 시간, 그리고 최병도가 했던 말들까지. 이 여성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고 평생 저를 그리워하셨으니까요. 최병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그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황급히 회견장을 빠져나갔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병도는 구속되었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유기 등의 혐의였죠. 대한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최병도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수미 부회장, 순자의 친딸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52년 만의 만남이었죠. 최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맞으신가요? 순자는 최수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비록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딸이었지만 분명 자신이 낳은 아이였죠. 서연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최병도가 구속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대한그룹은 최수미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고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은 놀라운 것이었죠. 회장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이사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52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최수미는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최수미는 큰 결심을 하고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 곁에서 살고 싶어요. 52년을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딸이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죠.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미야, 너는 이미 내 삶이 있잖니. 가정도 있고 회사도 있고 억지로 내 곁에 있을 필요 없어. 최수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가 필요해요. 평생 엄마라는 말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집에서는 늘 이방인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서연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온 것이죠. 서연은 최수미를 보고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오셨네요. 최수미는 놀랐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언니라고 부른 것이죠. 서연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딸이니까 제 언니 맞죠?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요. 순자는 두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명은 낳았지만 한 번도 키우지 못한 딸, 한 명은 낳지 않았지만 6개월간 키운 딸.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죠. 서연아, 수미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대. 어떻게 생각하니?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죠. 이 집 넓은데 뭐.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제 친어머니도 퇴원하시면 모시고 올 생각이에요. 네 명이 함께 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순자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 뒤 서연의 친어머니가 50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최병도의 구속으로 더 이상 그녀를 가둬둘 이유가 없었죠. 그녀는 서연의 집으로 왔고 순자와 재회했습니다. 같은 날 아이를 낳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서로의 아이를 키우게 되었네요. 또 다른 박순자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죠.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렇게 네 명의 여인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서연이 커피를 내렸죠. 최수미는 출근 준비를 하며 투덜거렸고 서연의 친어머니는 정원에 꽃을 가꿨습니다. 저녁이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최수미가 조언을 해주었고 두 명의 박순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엄마, 국감 맞다. 서연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놀라며 되물었죠. 엄마라고 불렀다?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피는 아니어도 이름은 부를 수 있잖아요. 최수미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내일 일찍 퇴근할게요. 같이 저녁 준비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요양원에서 쫓겨나던 그날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명의 딸에게 꼭 필요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네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순자와 또 다른 박순자가 앞서 걸으며 채소를 고르고 서연과 최수미가 뒤따르며 짐을 들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다운 모녀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족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네 명이 함께. 최수미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두면 좋겠어요. 사진관에서 네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순자가 가운데 서고 양옆에 서연과 최수미가 그리고 뒤에 서연의 친어머니가 섰죠.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두 분의 딸 두 분이시네요. 정말 화목해 보이세요. 네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연으로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낳은 딸 수미를 만났고 내가 선택한 딸 서연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또 다른 순자와 벗이 되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비 내리는 정원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처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죠. 부엌으로 나가니 서연의 친어머니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같이 아침 준비할까요? 2명의 박순자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죠. 그 냄새에 서연과 최수미가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 두 딸의 인사를 받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버린 줄 알았던 딸은 사실 내가 선택한 인생이었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은 다시 돌아왔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식탁에 둘러앉은 4사람은 평범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와 나물.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식사였죠. 엄마, 오늘 회사 끝나고 케이크 사올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순자가 물었죠. 무슨 날이니? 그냥요. 우리가 가족이 된 날이잖아요. 매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순자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번진 그 미소는 78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